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다만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어둠 속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천천히 세상이 돌아왔다. 하얀 천장, 형광등의 차가운 빛, 그리고 온몸을 감싸고 있는 낯선 무게감. 김재훈은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눈꺼풀이 간신히 들려올랐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입안에는 플라스틱관이 박혀 있었고 목구멍은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따갑고 건조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가 팔을 조이는 압박감, 온몸이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는 살아있었다. 아직은.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중환자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천장의 타일은 정확히 24개였다. 재훈은 그걸 세고 있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링거줄, 팔에 박힌 주사바늘, 가슴에 붙은 심전도 패드. 온몸이 의학의 도구들로 점령당한 채였다. 모니터에서 변화를 감지한 간호사가 재빨리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환자분, 눈 뜨셨어요? 저 보이세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펠라이트로 그의 동공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깜빡여 보세요. 네, 좋아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간호사는 벽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재훈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손을 들었지만 간호사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 떼시면 안 돼요.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기억이 흐릿했다. 독감처럼 시작된 감기, 점점 악화되던 기침,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순간까지만 어렴풋이 떠올랐다. 집에 혼자 있었다. 아내는 지방 출장이었고 아들은 자취방에 있었고 딸은 대학 기숙사에 있었다. 기침이 심해지면서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았다. 곧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남성 의사는 태블릿으로 차트를 확인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훈 환자분 맞으시죠? 재훈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폐렴 합병증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왔었습니다. 한때 심정지 상태까지 갔었어요. 응급처치로 다시 심박동을 되찾았고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흘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의식을 회복하신 걸 보니 큰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사흘. 그는 사흘 동안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에서 떠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끌려온 것이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 그 말은 자신이 일시적으로나마 죽었다는 의미였다. 의사는 폐 상태, 산소 포화도,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몇 가지 더 설명했지만 재훈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병실 안을 헤매고 있었다. 의사, 간호사, 낯선 의료 장비들. 하지만 그가 찾는 얼굴은 없었다. 아내는, 아들은, 딸은,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는 비어 있었다. 눕혀진 흔적도 앉았던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접힌 채로. 푸른색 인조 가죽 의자는 마치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다는 듯 말끔했다. 벽에 걸린 면회록에는 날짜와 시간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방문자 이름란은 텅 비어 있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하던 중 그녀가 재훈의 시선을 눈치챘다. 빈 의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보호자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데 의식 회복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재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안정되었다. 아직 연락을 안 했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었다. 가족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건가?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응급실에 실려올 때도 혼자였다. 집에서 쓰러져 있던 그를 발견한 건 택배기사였다. 평소처럼 문 앞에 박스를 놓으려다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했다. 119가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원을 확인한 병원이 가족에게 분명 연락했을 것이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알림이 가득 쌓여 있었다.
잠금 화면 너머로 보이는 숫자들. 15건의 부재중 전화 대학병원, 12건의 문자 메시지 응급의료센터, 5건의 카카오톡 병원 행정팀. 하지만 아내 민준, 지우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가족으로부터 온 연락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다. 72시간. 심정지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 동안 가족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심지어 병원 측 연락에 대한 답변조차 없었다는 뜻이었다. 재훈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바빴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내는 출장 중이었고 연락이 안 닿았을 거야. 아들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중이라고 했고 딸은 시험 기간이었지. 이해하려 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쁜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갔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흘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연락을 놓쳤어도 사흘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출장은 이틀이면 끝난다고 했다. 아들은 매일 저녁 퇴근한다.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확인한다. 아버지가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누구라도 달려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 제가 왔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안심하는 소리.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는 밤을 지새운 보호자들이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자판기 커피로 버티며 사랑하는 사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김재훈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심전도 기계는 규칙적으로 B- B- 소리를 냈다. 재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다. 기다림 속에 담긴 희망이다. 하지만 지금 재훈이 느끼는 것은 그것과 달랐다. 이것은 버려졌다는 감각이었다. 필요 없어진 물건처럼, 쓸모가 다한 도구처럼 고장 난 기계처럼 그저 치워져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냉혹한 인식. 누군가의 삶에서 지워져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존재. 있으나 만화 한 사람. 사흘 동안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을 것이다. 웃고 떠들고 불평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들의 일상 속에 아버지, 남편의 부재는 아무런 공백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식탁의 빈자리는 오히려 편했을지도 몰랐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재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울고 싶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울음도 제대로 터뜨릴 수 없었다. 목구멍에 관이 흐느껴 올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아갔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스크 안쪽으로 스며든 눈물이 차가웠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혈압을 재고 링거 속도를 조절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그녀는 재훈의 눈가가 젖은 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침대 난간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저 업무적 친절이었을까? 중환자실의 형광등 아래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김재훈은 생애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깨어났을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가족들이 내린 선택. 너는 이미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다. B-, B-. 심전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다.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누구를 위해 살아있는 건지 재훈은 알 수 없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건 의식을 회복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복도를 지나갈 때 재훈은 천장의 형광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하나, 둘, 셋.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어둠에서 빛으로, 아니 빛에서 또 다른 빛으로.
하지만 그 어떤 빛도 따뜻하지 않았다. 일반 병동은 중환자실보다 훨씬 시끄러웠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간병인들의 대화 소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음. 재훈은 그 소리들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은 적어도 공평했다. 모두에게 똑같이 차갑고 똑같이 무심했다. 하지만 이곳의 소음들은 달랐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를 향한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재훈에게는 향하지 않았다. 병실로 들어서자 간호사가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다. 보호자분 오시면 연락 좀 달라고 전해주세요. 퇴원 일정이랑 약 처방 설명드려야 해서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과연 올까?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는 배신의 전제 조건이니까. 이미 충분히 배신당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재훈은 그것을 발견했다. 작은 메모지. 분홍색 포스트잇에 아내의 익숙한 필체로 씌어진 글자들. 출장이라 바로 못 가. 치료 잘 받아. 마이너스 수진. 그게 전부였다. 9글자. 마침표 하나. 그리고 이름. 수진이라는 서명은 마치 업무 메모처럼 간결했다.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그냥 수진. 재훈은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종이의 귀퉁이가 살짝 말려 있었다. 언제 붙였다가 떼어낸 것인지 접착면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출장이라 바로 못 가. 출장은 사흘 전에 끝났을 것이다. 아내의 출장은 보통 이틀을 넘기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나흘째다. 바로 못 간다는 말은 나중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냥 안 간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이었다. 재훈은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다. 자신이 미쳐서 상상한 게 아니라는 증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다. 충전기는 집에 있을 것이다.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아들 민준과의 대화창을 눌렀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재훈이 병원에 실려오기 직전에 보낸 것이었다. 민준아, 아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이 메시지를 읽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재훈은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발견했다. 하루 전에 온 짧은 메시지 하나. 태어나면 말해줘. 5글자. 물음표도 느낌표도 이모티콘도 없었다. 괜찮아? 또 어디 아파? 또 병원 어디야? 도 없었다. 그냥 태어나면 말해줘. 마치 택배 배송 상태를 확인하듯, 보고서 제출 기한을 묻듯, 무심하고 사무적인 문장. 재훈은 딸 지우와의 대화창도 열어봤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 보내줘.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연락 못할 수도 있어. 그 아래 재훈의 답장. 그래, 송금했다. 공부 열심히 해. 읽음 표시.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다. 시험 기간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들었다면 왜 연락이 없을까? 아니, 애초에 소식을 들은 게 맞을까? 재훈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들 사이사이에 낯선 번호가 하나 있었다. 발신 시간은 이틀 전 오후 3시. 재훈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다. 그 번호를 길게 눌러 검색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재훈은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2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틀 전에 제 번호로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병원 사회복지 사실입니다. 김재훈 환자분 맞으시죠? 재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회복지 사실. 그곳에서 왜 전화를 했을까? 네, 맞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없으셨을 때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통화가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연락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재훈은 침을 삼켰다. 보호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드님께서는 일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셨고 따님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부인분은 출장 중이라 돌아오는 대로 연락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 돌아오는 대로 연락드리겠다.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아버지가 심정지로 죽을 뻔했는데 일이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돌아오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말. 감사합니다. 재훈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확인받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들은 정말로 오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바빠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연락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오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창밖을 봤다. 11월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들은 의지할 곳 없이 떨어졌다. 저 낙엽처럼 재훈도 떨어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추락.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많이 아프셨죠? 다른 병실의 환자와 가족이었다.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그 장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볼 수 없었다. 그 따뜻함이, 그 연결이, 그 사랑이 너무 부러웠고 동시에 너무 잔인했다. 자신에게는 왜 없는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회사에서 야근하며 번 돈은 모두 가족의 몫이었다. 아이들 학원비, 아내의 차, 집 대출. 재훈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구두, 해진 지갑, 10년 된 시계. 그는 자신을 지워가며 가족을 채웠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가족은 없었다.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다. 출장이라 바로 못 가. 치료 잘 받아. 이 차가운 문장들이 20년 결혼 생활의 결산이었다. 아들의 태어나면 말해줘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전부였다. 딸의 침묵이 그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의 크기였다. 재훈은 메모지를 천천히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종이는 찢어졌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찢어지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들에게 없는 사람이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의 발소리도 잦아들었다. 재훈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중환자실에서 다 흘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이상 슬퍼할 기력조차 없기 때문일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 기대가, 희망이, 착각이 끝났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속여왔던 긴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직 형태를 알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퇴원날 재훈은 택시를 탔다.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마중 나온 가족들,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식들, 짐을 들어주는 배우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천천히 타요, 조심해서. 집 가서 푹 쉬어야 해. 재훈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약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안 오셨네요. 집에 가셔서 꼭 약 드시고 일주일 후에 외래 오셔야 해요. 네. 택시 안에서 재훈은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동네 슈퍼, 자주 가던 식당, 아이들 학교 앞 문구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자신만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자신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익숙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현관에 불을 켰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집. 신발장에는 가족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내의 운동화, 아들의 구두, 딸의 부츠. 모두 그대로였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는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평소 아내가 던져두던 쿠션, 아들이 흘려놓던 리모컨, 딸이 놓고 간 머리끈. 그런 생활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누가 살다가 떠난 집처럼. 재훈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안방 문을 열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베갯잎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불도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다. 재훈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다. 아내의 옷들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다. 계절옷, 코트, 원피스들. 옷걸이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재훈은 서랍을 열었다. 아내의 속옷, 양말, 액세서리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화장대를 봤다. 화장품도 절반이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재훈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정리했구나. 아내는 이미 정리를 시작한 것이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재훈은 숨이 막혔다.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평소 재훈이 쌓아두던 서류들, 읽다 만 책들, 업무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책상 한가운데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재훈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아내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 재훈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재산분할 협의서,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 심지어 요양병원 입소 안내문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서류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서명란, 날인 확인 필요. 손이 떨렸다. 재훈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아파트 매도 동의서. 공동명의를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서류. 예금 계좌 정리 동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재산 목록표도 있었다. 아파트 시세, 예금 잔액, 퇴직금 예상액. 숫자들이 냉정하게 적혀 있었다. 아내의 필체로. 그녀는 재훈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훈은 의자에 앉았다. 요양병원 입소 안내문을 펼쳤다. 실버 요양병원. 팸플릿에는 시설 사진, 비용 안내, 입소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이미 상담을 받았는지 연락처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나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이었구나. 쓰러진 남편, 폐렴으로 죽을 뻔한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집을 팔고 이혼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계획이었다. 재훈은 그저 그 계획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딸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딸의 흔적은 희미했다. 책상 위 메모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딸의 글씨가 있었다. 아빠가 편히 쓰시게 정리 중이야. 걱정 마. 편히 쓰시게. 재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딸은 알까. 아빠가 돌아올 거라 생각 안 했어라는 의미를.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라는 뜻을. 딸은 아마 착한 마음으로 이 메모를 남겼을 것이다. 정말로 아버지가 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편함이란 무엇인가? 가족과 떨어져서 요양병원에 가서 혼자 늙어가는 것이 편함인가? 아들 방도 마찬가지였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시작했지만 가끔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책상 서랍도 텅 비어 있었다. 재훈은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에 앉았다. 4개의 의자. 한때는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자리.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고 아이들이 투덜대며 학교 갈 준비를 하던 그 식탁.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우유도 반찬도 과일도 없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가족사진 자석도 사라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가족여행 사진,
돌잔치 사진. 모두 떼어져 있었다. 재훈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정리된 집. 자신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공간.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저 집들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하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집에는 재훈만 있었다. 죽다 살아온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재훈은 주머니에서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를 꺼냈다. 일주일치 약. 하루 3번 식후 복용. 하지만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무엇을 먹고 약을 먹어야 할까? 재훈은 약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갔다.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다. 법정 용어들,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조항. 20년 결혼 생활이 숫자와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재훈은 펜을 집었다. 서명란에 펜 끝을 댔다가 멈췄다. 내가 왜 이들의 계획대로 해야 하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왜 자신은 가족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를 따라가야 하는가? 죽을 뻔했던 사람은 자신이다. 고통받은 사람도 자신이다. 버림받은 사람도 자신이다. 그런데 왜 마지막 선택권조차 없는가? 재훈은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서명하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다. 재훈은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재훈은 안방 침대에 누웠다. 낯선 침대였다. 20년을 잔 침대였지만 오늘은 낯설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내의 체온, 아내의 숨소리, 아내의 존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재훈은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이 가족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집안을 다시 살폈다. 어제는 충격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증거들. 거실 서랍장을 열었다. 가족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재훈은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생명보험 청구 서류 사본.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재훈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인쇄물도 함께 있었다. 누군가 보험사에 문의했던 것이다. 필요 서류 목록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체크리스트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재훈의 손이 떨렸다. 이들은 자신이 죽기를 기다렸던 것인가? 아니, 기다린 것을 넘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가? 보험금은 3억이었다. 적지 않은 돈. 아파트 대출을 갚고도 남을 금액. 다음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함과 함께 아파트 시세 조사 자료가 있었다. 같은 평수 매매가, 최근 거래가, 예상 매도가. 누군가 꼼꼼히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다. 메모도 있었다. 아내의 필체로. 대출 1억 2천, 실수령액 약 2억 8천 예상. 보험금 3억, 매도금 2.8억, 5.8억. 계산이 정확했다. 냉정했다. 재훈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 재훈이 없으면 시작할 수 있는 새 삶. 숫자로 정리된 남편의 가치. 재훈은 계속 서류를 뒤졌다. 요양병원 상담 기록도 나왔다. 3곳의 요양병원 팸플릿과 비용 비교표. 한 달 비용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다양했다. 가장 싼 곳에 별표가 되어 있었다. 메모가 적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 월 80만 원. 아빠 국민연금 월 95만 원으로 충당 가능. 재훈은 숨이 막혔다. 자신의 연금으로 요양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 15만 원으로 살라는 것인가? 아니, 살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컴퓨터를 켰다. 아내가 쓰던 노트북.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이었다. 로그인이 됐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검색어들이 보였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 이혼 vs 사별 재산 분할 차이. 요양병원 입소 조건. 치매 환자 성년 후견 제도. 중증 질환 환자 가족 스트레스. 검색 날짜는 재훈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 폐렴으로 입원하기도 전에 이미 아내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재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아내는 준비하고 있었다. 간병의 준비가 아니라 이별의 준비를. 이메일함도 열었다. 보낸 메일함을 확인했다. 변호사 사무실과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다. 제목 협의 이혼 관련 상담. 재훈은 메일을 열었다. 아내가 보낸 내용이었다. 남편이 중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법적으로 분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하나와 예금이 있으며 남편의 간병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답장도 있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 간병 의무가 없으며 재산 분할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방문해 주세요. 간병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그 문장이 재훈의 가슴에 박혔다. 남편이 아팠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아내가 걱정한 것은 남편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부담이었다. 돌봐야 할 의무, 써야 할 돈, 희생해야 할 시간. 재훈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충분히 봤다. 가족의 진짜 마음을, 진짜 계획을.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5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재훈도 아내도 아이들도. 행복해 보였다. 정말 그때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준이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빠, 나 민준이야. 퇴원했어? 응, 어제 했다. 그래. 좀 어때? 괜찮아?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다. 재훈은 대답했다. 괜찮아. 아빠, 그게.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가 서류 얘기했을 것 같은데. 봤어. 서류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아빠도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그래. 아빠 건강도 안 좋고 엄마도 지쳤고. 이게 다 아빠한테도 좋은 거야. 요양병원 가면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잖아. 재훈은 웃음이 나왔다. 나한테 좋은 거? 그래,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민준아. 응? 내가 죽을 뻔한 거 알지? 알아. 그런데 왜 안 왔어? 병원에. 다시 침묵. 민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일이 있었어. 바빴고. 사흘 동안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빠. 그게. 됐어. 알겠어. 재훈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변명도 핑계도. 진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부담이었다. 책임이었다. 짐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카카오톡이 왔다. 딸 지우였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 화내지 마. 우리도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빠 혼자 힘들잖아. 요양병원 가면 편할 거야. 편할 거야. 또 그 말. 재훈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편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가족과 살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재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다. 저녁이 되었다.
재훈은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갈 기력이 없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먹을 게 없었다. 재훈은 물만 마시고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가족을 위해 일했다. 돈을 벌었다. 집을 샀다.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 가족은 자신이 쓰러지자 떠날 준비를 했다. 보험금을 계산했다. 요양병원을 알아봤다. 자신은 그저 도구였던 것인가? 돈을 버는 도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기계. 그리고 그 기능을 잃으면 폐기되는 물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천천히. 어둠 속에서 재훈은 울었다.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을, 헛된 기대를, 깨진 환상을. 그리고 그날 밤 재훈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들의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자신을 위해 선택하겠다고. 그날 밤부터 재훈은 집을 걸었다. 천천히 구석구석.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마지막일 것이었다. 이 집과 이 가족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재훈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방에 섰다. 결혼하던 날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다. 28배 재훈과 25의 수진. 둘은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새 아파트 냄새가 났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없는 텅 빈 공간.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재훈도 웃었다. 그래, 평생 함께. 평생.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20년이 지나고 약속은 서류로 변해 있었다. 이혼 협의서, 재산분할 동의서, 숫자와 조항으로 정리된 사랑의 잔해. 재훈은 옷장을 열었다. 자신의 옷들도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어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누가 버렸을까? 아내일까, 아이들일까? 아니면 다 같이 상의해서 정리했을까? 아빠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옷도 정리하자고. 서랍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지갑.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민준이 7살, 지우가 5살이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재훈은 민준을 어깨에 태우고 수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행복했다. 정말로. 그때는 진짜였다. 아이들의 웃음도, 아내의 미소도, 자신의 행복도. 모두 진짜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가짜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들은 재훈을 짐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재훈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지갑은 주머니에 넣었다. 가져갈 것이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증거로.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TV, 식탁, 책장. 모두 재훈이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하나하나 고르던 기억이 났다. 아내와 함께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아이들 의견을 물으며 선택했던 것들. 아빠, 이 소파 좋아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다. 가족이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 재훈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싼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다. 가족만 행복하다면. 하지만 그 가족은 재훈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다. 재훈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재훈이 죽을 뻔했을 때 보험금을 계산했다. 재훈이 돌아왔을 때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재훈은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다. 민준의 방문을 열었다.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 위에 먼지만 쌓여 있었다. 재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옛날 사진이 하나 남아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구겨져 있던 사진. 민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재훈이 민준의 손을 잡고 교문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은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나 학교 가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이제 학생이네. 민준은 자랑스러워했다. 재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아빠랑 같이 있을래요라고 했다. 그 손. 그 따뜻했던 작은 손.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지우의 방도 마찬가지였다.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깨끗했다. 딸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옷장을 열자 몇 벌의 옷만 남아 있었다. 대부분 가져간 것이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어린 지우의 글씨체.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재훈은 펼쳤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커서 아빠한테 효도할 거예요. 마이너스 지우 올림. 어린이날에 쓴 편지였다. 지우가 9살 때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도 함께 있었다.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하트가 가득한 그림. 재훈은 편지를 접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아빠가 편히 쓰시게 정리 중이야라고 쓰는 어른이 되었을까? 아니, 재훈이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자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는 점점 부담이 되어간다. 사랑은 의무로, 그리움은 귀찮음으로, 효도는 책임으로 변해간다. 재훈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도 가져갈 것이었다. 사랑받았던 시절의 증거로.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재훈은 혼자였다. 텅 빈 집에 차가운 소파에 어둠 속에 혼자 있었다. 가족은 없었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누구도 여기 없었다. 그리고 재훈은 깨달았다. 집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이 공간에 사람이 몇 명 있든 재훈은 혼자였다. 아내가 옆에 누워도 아이들이 같은 집에 살아도 재훈은 늘 혼자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훈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훈의 외로움을, 고통을, 희생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 재훈은 그저 기능만 하면 됐다. 돈 벌어오는 기능, 집 유지하는 기능, 아버지 역할하는 기능. 하지만 재훈도 사람이었다.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실을 가족은 잊었거나 애초에 알지 못했다. 재훈은 결심했다. 이제는 끝이라고. 더 이상 이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겠다고. 벽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재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이 집을 떠나는 것. 이 가족을 떠나는 것. 재훈은 일어나 서재로 갔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가족은 나 없이 살고 싶어 했다. 이제 나도 선택한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문장을 다 쓰고 재훈은 노트를 덮었다. 그것이 판결이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무죄 판결.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 재훈은 침대에 누웠다. 내일부터 준비할 것이었다. 떠날 준비. 새로운 삶의 준비. 가족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 마지막으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 아니, 집에 돌아온 게 아니었다. 집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진짜 집을, 진짜 자신을 찾아서.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눈을 떴다.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았다. 어제의 결심이 마음을 편하게 했던 것일까? 아니면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일까? 창밖은 흐렸다. 11월의 하늘답게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재훈은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남아있는 옷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많지 않았다. 셔츠 서너 벌, 바지 2벌, 점퍼 하나, 속옷 몇 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재훈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한때 가족여행 다닐 때 썼던 가방. 바퀴가 하나 삐걱거렸지만 쓸만했다. 옷을 하나씩 개어 넣기 시작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마치 의식을 치르듯.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1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 두껍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것은 꼭 가져가야 했다. 자신의 삶이 기록된 것. 행복했던 날들도 힘들었던 날들도 모두 적혀 있었다. 다이어리를 펼쳤다.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다. 5년 전 봄의 기록이었다. 오늘 지우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찍어준 사진을 보며 너무 기뻐했다. 아이들의 웃음이 나를 살게 한다. 재훈은 페이지를 넘겼다. 3년 전 가을. 수진과 오랜만에 영화를 봤다. 아이들이 캠프를 간 주말.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니 신혼 때 생각이 났다.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페이지. 1년 전 겨울. 요즘 민준이 연락이 뜸하다. 바쁜가 보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자식이 크면 부모는 멀어지는 건가. 외롭다. 재훈은 다이어리를 덮었다. 신호는 이미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가족은 멀어지고 있었다. 재훈만 눈치채지 못했을 뿐. 아니, 눈치채고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었다. 그 옆에 카메라를 놓았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재훈은 이 카메라를 좋아했다. 가족의 순간들을 담았던 카메라. 아이들의 성장을, 가족의 일상을. 카메라를 켜서 저장된 사진들을 봤다. 마지막 사진은 6개월 전 것이었다. 딸의 생일. 식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 넷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억지로 만든 미소 같았다. 재훈은 카메라를 껐다. 가방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진을 찍으면 됐다. 다음은 무엇을 가져갈까? 재훈은 집안을 둘러봤다. 가구도 가전도 책도 모두 놓고 갈 것이었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서재로 가서 퇴직 기념 트로피를 집었다. 회사에서 30년 근속으로 받은 것. 작고 소박했지만 재훈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30년의 노동, 30년의 헌신. 그 증거. 감사합니다, 김재훈 대리님. 귀하의 헌신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상장을 받을 때 상사가 했던 말. 재훈은 웃었다. 대리로 30년을 버텼다. 승진도 없었다. 연봉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묵묵히 일했다. 가족을 위해. 이제 그 가족은 없지만 트로피를 가방에 넣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가져가야 했다. 자신이 살아온 증거로.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챙겼다. 필수품들. 약도 챙겼다. 병원에서 받은 일주일치 약. 그리고 예전에 받아둔 비상약들. 옷장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비상금. 현금 500만 원. 아내도 모르는 돈이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것.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혹시 모를 상황이 지금이었다. 재훈은 돈을 세어보지 않았다. 지갑에 넣었다. 얼마가 있든 상관없었다. 시작할 수 있으면 됐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시 망설였다. 가져갈까 버릴까. 이 안에는 가족과의 모든 연결이 들어있었다. 연락처, 사진, 메시지.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족쇄이기도 했다. 재훈은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 손가락을 올렸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창이 떴다. 재훈은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다. 이름이 사라졌다. 20년의 결혼이 한 번의 클릭으로 지워졌다. 아들 민준.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삭제했다. 딸 지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삭제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하나씩 지워나갔다. 지우고 또 지웠다. 연락처가 텅 비어갔다. 마지막에 남은 건 병원, 은행, 관공서 같은 기관 번호들 뿐이었다. 사진첩도 열었다. 수천 장의 사진들. 가족의 역사. 재훈의 인생.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전체 선택, 삭제. 2847장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재훈은 확인을 눌렀다.
잠시 후 사진첩이 비었다. 텅 빈 화면. 마치 재훈의 마음처럼. 카카오톡 대화방들도 나갔다. 가족 단톡방, 친척 모임방, 동창회방. 모두 나갔다. 누군가 물어볼까? 왜 나가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을 것이다. 재훈이 있든 없든 대화는 계속될 테니까. 핸드폰을 정리하는 동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 해방되는 느낌.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연결을 끊었지만 도구로서는 필요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번호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연락처를 채울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을 아는 사람들로. 가방이 거의 다 채워졌다. 옷, 다이어리, 카메라, 트로피, 신분증, 돈, 약, 핸드폰. 단출했다. 50년 인생의 짐이 이것뿐이었다. 아니, 원래 인생이란 이렇게 가벼운 것인지도 몰랐다. 무거웠던 건 짐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재훈은 가방을 닫았다.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명확했다. 끝과 시작의 소리.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아직 시간이 있었다. 기차표를 예매해야 했다. 어디로 갈까? 재훈은 노트북을 켰다. 기차 시간표를 검색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바다가 있는 곳. 재훈은 강릉을 선택했다. 새벽 첫 기차. 5시 30분 출발. 예매를 완료했다. 편도. 돌아올 표는 사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방을 현관에 가져다 놓았다. 내일 아침 들고 나갈 것.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재훈은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나는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당신들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집과 재산은 모두 가지세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혼자 있을 권리만 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짧았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 적었다. 재훈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20년을 산 집. 가족을 키운 집. 이제 떠날 집. 안녕. 재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집에게 하는 인사인지 가족에게 하는 인사인지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인사인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 마지막 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김재훈이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역할은 바뀔 것이다.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평온한 잠.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편하게 잠드는 것이. 그리고 재훈은 꿈을 꾸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자신. 누구도 없지만 외롭지 않은 아침. 그것이 재훈이 원하는 미래였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재훈은 이미 깨어 있었다. 잠을 설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일찍 눈이 떠진 것이었다. 설렘 때문이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조용히 일어나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수척한 얼굴, 깊어진 눈가 주름, 희끗해진 머리. 50대 중반의 남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진 것 같았다.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가방을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인생의 전부를 담은 가방치고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어둠 속의 거실. 텅 빈 소파. 조용한 복도. 잘 있어. 재훈은 문을 닫았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벽거리는 고요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 될 것이다. 다시 볼 일 없는 과거. 서울역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모두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재훈처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재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에 섰다. 5시 30분. 정확히 기차가 들어왔다. KTX 강릉행. 재훈은 탑승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 바깥을 보고 싶었다. 떠나는 풍경을 보고 싶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서울이 멀어졌다. 집이, 가족이, 과거가 멀어졌다. 재훈은 그것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렸거나 아니면 슬퍼할 이유가 없거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재훈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어둠 속을 지나 빛으로 나올 때마다 과거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다. 2시간 반이 지났다. 강릉역에 도착했다. 재훈은 가방을 들고 내렸다. 역 밖으로 나오자 바다 냄새가 났다. 짠 공기, 낯선 바람, 새로운 세상. 역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제 어디로 가지? 계획은 없었다. 그저 여기까지만 생각했다. 일단 걷기 시작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발이 가는 대로.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나왔다.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마을. 낡은 집들, 좁은 골목, 한적한 분위기. 재훈의 마음에 들었다. 부동산이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들어갔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룸이나 작은 집 있을까요? 장기로 살 곳이요. 아, 네. 있죠.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증금은 적고 월세로 하고 싶습니다. 여자는 몇 개 물건을 보여줬다. 재훈은 그중 가장 작고 저렴한 곳을 골랐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바다가 보이는 원룸. 계약을 하고 열쇠를 받았다. 주소를 받았다. 이제 이곳이 재훈의 집이었다. 원룸으로 향했다. 2층 구석방. 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왔다. 10평도 안 되는 방. 부엌, 화장실, 작은 창문.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충분했다. 창문을 열었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 울음소리. 재훈은 한참 그 풍경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가방을 풀었다. 옷을 옷장에 넣고 다이어리와 카메라는 책상 위에 놓았다. 트로피는 창가에 두었다. 햇빛이 비추면 반짝일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다. 낯선 천장. 낯선 방.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다. 집보다 편했다. 아니, 여기가 진짜 집인지도 몰랐다. 자신을 위한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며칠은 그렇게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잠들었다. 누군가와 통화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완전히 단절된 시간. 일주일째 되던 날 배가 고팠다. 돈을 아껴야 했다. 5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을 찾아야 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찾았다. 카페, 식당, 민박집. 여러 곳에 물어봤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원했다. 하지만 한 곳에서 그를 받아줬다.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집. 바다향기 민박이라는 이름. 주인은 60대 할머니였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다. 청소, 집 나르기, 간단한 수리. 하루 7만 원.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객실 청소, 침대 정리, 마당 쓸기. 단순한 일이었다. 육체 노동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됐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그저 손과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재훈은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다. 서진인의 카페라는 간판. 창밖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는 작았다. 테이블 4개, 의자 몇 개. 그리고 카운터 뒤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재훈은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다. 재훈은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따뜻했다.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 같았다. 새로 오신 분이죠? 여자가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이 작아서요. 낯선 얼굴은 금방 눈에 띄죠. 저는 윤서진이에요. 이 카페 주인이고요. 김재훈입니다. 강릉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배려가 고마웠다. 재훈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재훈은 종종 그 카페에 들렀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서진은 늘 조용히 커피를 내주었다.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바다, 마을 이야기. 오늘 파도가 세네요. 네, 바람이 강해서요. 저기 앉은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셨대요. 그래요? 깊은 이야기는 없었다. 과거도 미래도. 그저 지금 여기 이 순간만. 그게 좋았다. 한 달이 지났다. 재훈은 마을에 익숙해졌다. 민박집 일도 익숙해졌다. 사람들도 알아봤다. 슈퍼주인, 식당 아주머니, 산책하는 노인들. 김 선생님, 오늘도 일 가세요?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닌 자연스럽게 생긴 연결. 어느 날 저녁 민박집 할머니가 재훈을 불렀다. 재훈 씨, 밥 먹고 가.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제가 어떻게. 혼자 사는 사람 밥 먹는 거 뻔하지. 그냥 먹어. 재훈은 앉았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했다. 가족과 먹는 밥보다 편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재훈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다. 따뜻했다. 밥을 한 입 먹었다. 짠맛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저녁을 먹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재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까? 계획은 없었다. 목표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저 김재훈으로 사는 것. 자기 자신으로 숨쉬는 것. 처음으로 재훈은 자유를 느꼈다. 석 달이 지났다. 강릉의 겨울은 추웠지만 재훈의 마음은 얼어붙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바다를 보고 민박집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진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단순한 일상. 하지만 평온했다. 어느 저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재훈은 별 관심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돌렸다. TV 화면에 아들 민준이 나와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옆에는 아내 수진과 딸 지우도 있었다. 실종된 중년 남성을 찾습니다. 김재훈 씨 53세. 지난 3개월 전 서울 자택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훈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얼굴. 웃고 있는 얼굴. 그때는 진짜 웃었을까, 억지로 웃었을까.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약도 필요하고. 제발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우도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돌아와. 재훈은 그 장면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이제는 아닌 사람들. 서진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재훈의 이야기는 5분도 안 되는 짧은 뉴스였다. 곧 사람들 기억에서 잊힐 것이다.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을 켰다. 석 달 만이었다. 부팅되는 동안 심장이 뛰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림이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 327건. 문자 메시지 589건. 카카오톡 수천 건. 재훈은 스크롤을 내렸다. 아내, 아들, 딸. 친척들, 지인들, 심지어 회사 사람들까지. 어디 있어? 연락해. 아빠 미안해. 돌아와. 재훈아, 무슨 일이야? 다들 걱정하고 있어. 형님 연락 주세요. 가족들이 난리예요. 재훈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점점 짜증이 섞였다. 대체 왜 연락을 안 하냐? 이기적이다. 가족 생각은 안 하냐? 그리고 최근 메시지들은 다시 달라졌다. 애원하는 내용. 미안하다는 말. 돌아오라는 부탁. 아들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를 열었다. 아빠, 제발 연락해. 엄마가 매일 울어. 지우도 학교 못 다니고 있어. 다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 다시 잘할게.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잘한다고? 무엇을 다시 잘한다는 걸까? 병문안을 온다고?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창밖을 봤다. 밤바다가 검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재훈은 생각했다. 돌아가야 할까? 가족이 찾고 있다. 울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변할까?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 아니면 잠시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질까? 재훈은 알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관계는 더욱. 그들이 찾는 건 아버지였다. 남편이었다. 그 역할이었다. 김재훈이라는 인간이 아니었다. 돈 벌어오는 사람, 집 지키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 기능을 원하는 것이었다. 재훈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당신들도 나를 버렸었다. 이제 나도 나를 선택한다. 문장을 다 쓰고 재훈은 노트를 덮었다. 결심이 섰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눈물에도 세상의 비난에도.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민박집에 출근했다. 할머니가 반겼다. 재훈 씨 잘 잤어? 네, 할머니. 오늘 손님 많아. 힘들 텐데 부탁해. 걱정 마세요. 일을 시작했다. 객실을 청소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정원을 쓸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다. TV 뉴스도 가족의 메시지도 멀어졌다. 점심때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었다. 오늘은 생선 구웠어. 바다 사는 사람은 생선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다. 재훈 씨 가족은 없어? 재훈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었다. 혈연은 있어도 관계는 끊어졌다. 그래, 외로울 텐데. 우리가 가족 되어줄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재훈도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저녁에 서진의 카페에 들렀다. 자리에 앉자 서진이 커피를 가져왔다. 오늘은 케이크도 서비스예요. 새로 만들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었다. 달콤했다. 서진이 맞은편에 앉았다. 재훈 씨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여기 오셨어요? 강릉에. 재훈은 잠시 생각했다. 대답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서진의 눈빛이 진심 어려 보였다.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 도망쳤습니다. 제 삶에서. 도망이요? 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런데 정작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저를 찾으러.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찾으셨어요? 자신을. 재훈은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서진이 웃었다. 재훈도 웃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쏟아질 것 같은 별빛. 원룸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가족 단톡방에.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전송했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갔다. 연락처도 다시 삭제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휴대폰을 꺼서 서랍에 넣었다. 당분간 켜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소리. 재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죽어가던 나를 두고 웃던 그들을 떠났기에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버림받았기에 떠날 수 있었고 떠났기에 살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재훈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었으니까. 선택받지 못한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김재훈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훈의 앞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들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직 재훈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